2001년 9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11일 날은 즐거운 수학여행을 떠났던 날입니다. 그날 오후 숙소에 도착한 뒤 TV를 틀어보니 어떤 미국 영화가 하고 있었죠. 그 영화는 태땡범들이 비행기를 빼앗아 미국의 높은 건물에 비행기로 때려박는 영화였고, 그땐 그런 영화보다 친구들과 놀기 바빴기 때문에 대충 보다가 금방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 그 영화는 사실 영화가 아닌 실제였고, 그 영상은 다들 잘 아는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의 영상이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미국 본토가 처음으로 공격을 당한 일이었으며, 이후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우로 밝혀진 오사마 빈 땡땡은 훗날 2011년 있었던 넵튠 스피어 작전으로 사살되고 마는데요. 그런데 대체 오사마와 이 태땡범들은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것일까요? 오늘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 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란은 중동에서 대표적인 친미국가였습니다. 1925년 이란에 세워진 팔레비 왕조는 모든 걸 미국화, 서구화하고 싶어 했었죠. 팔레비 국왕은 너무 미국을 좋아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백색혁명이라고 해서 토지개혁과 교육개혁, 그리고 농촌개발 등 여러가지 근대화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슬람 종교학자들의 비난에도 무릅쓰고 여성의 참정권까지 인정해 주었으며 히잡과 차도르 착용을 금지시키기까지 했죠. 이때 이란의 여성들은 히잡을 벗어던지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녔으며, 미국에서 유행하던 락앤롤을 듣고 부르는 등 완전 서구화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국에도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요. 1977년 테헤란 시장이던 닉페이가 서울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때 각자 수도의 이름을 딴 길을 만들자 해서 한국에서는 강남에 테헤란로를 만들었고, 이란 테헤란에는 서울로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친미 정권이던 팔레비 왕조가 엄청난 실수를 해버리는데요. 이란 내부에서 일어나던 반발과 반대파를 비밀경찰 사바크를 만들어 잔인하게 탄압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팔레비 왕조는 석유 판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다 헤쳐먹었는데,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지만 국민들은 내팽개치고 수익의 대부분을 팔라비 왕가와 왕실을 지지하는 고위층 등 일부 계층들이 독점해버리다 보니 그로 인해 이란 내의 빈부격차는 급속히 커져버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석유판 돈을 가지고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본따 팔레비 왕조의 으리으리한 궁전까지 만들었죠. 또한 사사건건 자신들에 반대하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을 박해하기까지 했으며, 이슬람 사원의 땅을 빼앗아 국민들에게 줘버리는 등 이슬람을 핍박하자 무슬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1978년 8월 팔라비 왕조가 패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반미, 반정부를 외치던 사람들이 아바단의 렉스 극장으로 반정부 영화 사슴들을 보기 위해 수백 명이 모였던 것이죠. 그러던 오후 8시 21분, 어떤 남성 4명이 극장의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도주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 모인 약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조리 죽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자 렉스 극장 방화는 팔라비 왕조의 비밀경찰 사바크의 소행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그 이후 팔레비 왕조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엄청난 규모로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979년 이란 혁명이 일어나 팔라비 왕조가 무너졌고, 이슬람 종교 지도자 루올라 호메이니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렇게 친미국가였던 이란이 순식간에 극렬한 반미국가로 바뀌어버렸으며, 히잡을 벗어던지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던 여자들에게도 다시 히잡과 차도르 등을 입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란 혁명이 일어난 같은 해 7월, 바로 옆나라 이라크에서도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데요. 그가 바로 사담 후세땡이라는 인물이었죠. 당시 이란과 이라크는 국경을 맞대고 있던 전통적으로 라이벌 관계에다가 적국이었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이 일어나자 팔레비 국왕은 얼른 미국으로 도망쳤는데, 그때 그를 받아준 건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죠. 그러자 이란의 대학생들은 팔레비 국왕을 우리 스스로 재판하고 처벌하겠다고 하며 다시 이란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이란 대학생들은 격분하며 테헤란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공격해 점령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대사관 습격보다 더 골 때리는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석유 수급 문제였죠. 이란이 친미 정권일 땐 석유를 별 문제 없이 잘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미 정권이 들어서다 보니 석유 수급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에 미국은 이라크에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미국이 지원해 줄 테니 이란이 혁명 때문에 나라가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이란을 공격하라고 했던 것이죠. 당시 이라크의 국방력은 세계 4위에 올랐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는데, 이라크는 그만 미국의 꼬임에 넘어가 1980년 8월 마침내 이란을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지원도 받고 자체적으로도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이라크는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 팔레비 왕가의 충성을 바치던 인물들로 구성된 이란군을 믿지 못해서 호메이니가 자체적으로 만든 친위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맹활약으로 이라크의 공격을 이란이 잘 막아내면서 전쟁이 장기전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1980년에 일어난 전쟁은 무려 8년 동안 끝없는 소모전만 계속되다가 결국 이란과 이라크가 모두 지쳐서 전쟁을 지속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결국 전쟁 전으로 돌아가는 종전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전쟁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란의 지도자 호메이니는 엄청난 결단을 내리는데, 서방 국가들이 이라크만 도와주는 걸 보고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친구는 없다, 믿을 수 있는 건 핵무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지시했던 것이죠. 한편 이라크의 상황도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이미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또한 전쟁이 한창일 때는 많이 올랐던 유가가 전쟁이 끝나자마자 폭락을 해버렸고, 전쟁이 끝났으니 황폐해진 나라를 복구해야 하는데 그럴 자금이 한 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후세땡의 눈에 들어온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는 바로 이라크 아래에 붙어있던 작은 나라 쿠웨이트였죠. 사실 쿠웨이트 역시 산유국이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작은 나라 쿠웨이트의 석유 생산량이 이라크 전체 석유 생산량과 맞먹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후세땡은 쿠웨이트를 공격해 점령하고 쿠웨이트에서 나오는 석유를 다 먹어버려야겠다 생각했죠. 게다가 과거 쿠웨이트는 원래 이라크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명분으로 1990년 쿠웨이트를 공격했고, 실제로 몇 시간 만에 쿠웨이트를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석유 수급 문제로 골머리를 썩히던 미국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쿠웨이트에서 오던 석유 수급도 차질이 생길 것이 우려되자 바로 후세땡에게 쿠웨이트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라며 압박을 가했죠. 하지만 후세땡도 전후복구도 해야 했기 때문에 돈 들 때도 많았으며, 베트남전 패전 이후 미국도 아직 제정신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압박을 개무시해버렸고, 그렇게 열받은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걸프전이 발발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 패전 이후 열심히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었는데요. 기회는 이때다 싶었던 미국은 자신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해 모든 최첨단 무기들을 총동원해 이라크를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때 미국의 24시간 뉴스 방송국이던 CNN이 카메라가 달린 미국의 크루즈 미사일이 날아가 목표물을 정확히 공격하는 장면이나 전투기에 카메라를 달아 전투기가 전투를 수행하는 모습 등 전쟁의 생생한 모습을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도 했죠. 그렇게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자신들이 건재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생방송으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후세땡은 미국의 무시무시한 공격에 얼마안가 항복을 하고 마는데요. 그렇게 이라크는 어쩔 수 없이 쿠웨이트에서 전군을 철수시켰습니다. 이때 이라크는 쿠웨이트와 이라크를 잇는 도로를 통해 퇴각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철수하는 이라크 군을 향해 포격을 가했죠. 미군은 길게 늘어져 있는 이라크군의 선두와 후미를 폭격해 이라크군이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만든 후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포격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퇴각하던 이라크군은 거의 전멸하다 싶은 피해를 받게 되었고, 이때 받은 공습의 모습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고속도로를 죽음의 고속도로라고 부르고 있죠. 퇴각하던 적군을 포격하는 것은 정당한 포격이었지만, 문제는 이 퇴각 행렬에 민간인이 섞여 있었고, 이로 인해 미국 내에는 반전 여론이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라크 독재자 후세땡을 처리하지 못하고 걸프전이 마무리되었죠. 그런데 걸프전이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걸프전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비극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 비극의 씨앗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미국 타도에 대한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라크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을 장소가 필요했고, 이때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장소를 좀 빌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도 당시 친미 국가였기 때문에 군사기지로 쓸만한 장소를 빌려주게 되었는데, 하필 빌려준 장소가 이슬람 최대의 성지인 메카의 옆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우리의 성지인 메카 옆에 이교도인 미군이 주둔할 수 있냐며, 이는 제2의 십자군 전쟁이다라며 미국 타도를 외쳤던 것이죠. 이 청년들의 대표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2001년 9월에 사건을 일으킨 최악의 악당 오사마 빈 땡땡인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슬람의 상징과도 같은 메카와 이슬람의 성지에 이단의 군대가 들어올 수 있냐며 우리가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년 9월의 사건을 저질렀던 것이죠. 심지어 이들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금수저 출신이었는데요. 이들은 이후 사건을 벌이기 위해 모두 사비로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구입했었다고 합니다. 오사마 역시 건설 관련 갑부 집안인 라덴 가문의 아들이었죠. 사실 라덴 가문은 친미 가문인데, 오사마는 어릴 적부터 광신도 끼가 있었는지 경전 공부에 병적으로 매달렸고 이슬람의 광적으로 심취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 이후로 라덴 가문에서는 오사마를 호적에서 파버리고 라덴이라는 성씨 표기를 라딘으로 바꿔버리기까지 했다고 하죠. 또한 사건 발생 직후 가족들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대놓고 그런 놈 모른다며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고 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같긴 하지만, 종교에 너무 심취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것 같긴 하네요. 석유는 자동차나 비행기, 배의 연료로 쓰일 뿐만 아니라 농업, 수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수많은 산업에서 재료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자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석유하면 중동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1위의 산유국은 미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60년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이 등장하고 1970년대에는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상의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하도록 만드는 등 석유를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중동의 산유국을 통제하는 쪽에 힘을 싣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세계의 경제를 지배해왔다고 하죠. 그러다 2010년대에 들어서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다시 산유국 1위의 자리를 되찾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셰일가스란 오랜 시간 모래와 진흙이 수평으로 쌓여 단단하게 굳으면서 만들어진 퇴적암인 셰일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나 석유를 말합니다. 미국은 1800년대부터 셰일가스를 생산해왔지만 셰일가스는 일반 석유에 비해 추출하는데 훨씬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200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여러 사건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의 국가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석유값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석유업자 조지 미첼이 2008년에 수압파쇄법을 통해 경제적으로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수압파쇄법이란 먼저 드릴을 이용해서 땅을 파내려간 후에 드릴에 뚫린 구멍으로 모래와 물 그리고 화학용품을 섞은 액체를 강한 압력으로 뿌려서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는 광물들을 부숴버리면서 그 사이에 있던 천연가스나 석유 등을 얻는 방법인데요. 수압파쇄법이 성공하기 전까지 미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돈을 낭비하지 말라며 그를 말렸지만 미첼은 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노력한 끝에 결국 성공을 하게 되죠. 미첼의 성공을 본 미국 사람들이 너도나도 셰일가스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순식간에 석유 생산 1위가 되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다 보니 셰일가스를 채굴하는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중동에 석유를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석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막대한 양의 셰일가스가 시장에 풀리자 사우디는 셰일가스의 생산비가 비싸다는 약점을 노리고 셰일가스 업체가 망할 때까지 싼 가격의 원유를 수출하는 치킨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유가가 내려간 덕분에 여러 개의 셰일가스 업체가 줄줄이 도산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오펙, 그 중에서도 오펙을 주도하는 사우디와의 갈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우디로서는 석유에 나라의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셰일가스를 개발하면서 중동산 천연가스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뛰어들자 나라의 운명을 걸고 미국과 경쟁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죠. 미국 역시 이제 석유 수입국이 아닌 석유 수출국이 됐기 때문에 굳이 과거처럼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 손을 잡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석유 생산이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해 중동에서 에너지를 수입했지만 셰일가스 혁명으로 미국의 생산력이 급격히 커지면서 더 이상 미국은 중동에서 에너지를 수입할 필요가 없어졌죠. 오히려 중동보다 더 싼 가격으로 아시아에 에너지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시아에서의 판매량이 줄어든 중동은 유럽으로 눈길을 돌렸죠. 그 결과 이번에는 유럽에 에너지를 수출하던 러시아가 아시아에도 가스관을 뻗치는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이 크게 요동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시아에 만족하지 않고 유럽 시장까지 노리기 시작했죠. 더 많은 에너지를 팔아 경제적인 이득을 보겠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러시아가 더 이상 유럽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유럽에 러시아의 천연가스 대신 자신들의 셰일가스를 수입하도록 권했지만 당시 미국에서 팔던 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의 것보다 무려 8배나 비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의 가스를 수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러시아는 바로 옆에서 기존에 있던 시설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면 그만이지만 미국은 일단 천연가스를 액화한 다음 액화 천연가스 수송선으로 대서양을 건너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에 LNG 가스를 저장할 탱크까지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가스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유럽의 경제대국인 독일은 러시아 천연가스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파이프라인 노르트스트림 1 옆에 추가로 노르트스트림 2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노르트스트림 2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 것도 모자라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하죠. 노르트스트림 2가 완성되면 미국산 셰일가스를 유럽에 판매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독일 입장에서도 러시아의 값싼 가스를 수입하는 것은 자국의 경제가 걸린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고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 끝에 마침내 공사를 끝냈는데 2022년 9월 기존에 있던 노르트스트림 1은 물론 새롭게 건설된 노르트스트림 2까지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탐사 전문 기자 시모어 허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이 노르트스트림을 폭파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죠. 정확한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이 미국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대규모 전염병 사태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폭락하면서 미국의 셰일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미국 셰일가스 업계의 대표 기업인 체서피크 에너지마저도 2020년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미국의 셰일가스 업계는 화려한 부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파산 위기에 몰렸다고 말한 체서피크 에너지는 8개월 동안 무려 13억 달러나 되는 수익을 냈다고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많은 유럽의 국가가 러시아를 제재하는 데 동참하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유럽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러시아 가스의 수입량은 기존의 4분의 1 정도로 줄어든 반면에 미국의 셰일가스를 포함한 LNG를 수입하는 양은 2배 이상 늘었죠. 그 결과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석유와 가스를 유럽에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천연가스 시장에서 미국의 셰일가스가 러시아 천연가스를 몰아낸 전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고가 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때문에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제 누가 총을 쏴댈지 모르는 상태로 불안하게 살 바에는 아예 나라에서 총기를 쓰지 못하게 금지를 시켜버리면 좋을 텐데 왜 미국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체 왜 미국인들이 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은 처음 대영 제국으로부터 독립해 나라를 세울 때부터 이후 서부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까지 위험한 상황들을 계속 겪게 되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분위기가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렇게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문화가 일상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미국 의회도 수정헌법 제2조를 통해 총기를 가지고 다닐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도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총기를 사는 것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라고 하는데요. 워낙 넓은 곳이다 보니 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애리조나와 네바다 등의 총기 보호 지역에서는 정신병이력이나 중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만 21세 이상이고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이기만 하면 큰 제약 없이 총기를 사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와이 지역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총기를 반대하는 몇몇 주에서조차도 간단한 안전시험을 통과하고 범죄 이력 검사를 거쳐서 허가증을 받으면 비교적 쉽게 총기를 살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 개의 주가 연합해 세워진 국가인 미국은 어떻게 보면 각 주가 하나의 나라나 다름없기 때문에 총기 소지에 대해서도 각 주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도시인 뉴욕과 시카고가 있는 뉴욕주나 일리노이 주에서는 총기 사고가 일어난다면 피해 규모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총기를 사서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는 못할 수준으로 규제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건다고 합니다. 반면에 야생이나 다름없는 환경 때문에 총기가 생존에 꼭 필요한 알래스카주에서는 미국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연방법에 있는 규정을 제외하면 사실상 총기 소지에 대한 규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하죠.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총기 소지 규제를 하려고 한다면 각 주의 정부는 자신들의 권리를 침범하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다수의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삶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총기를 압수하는 것은 정부가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뺏는 것이라 느낄 수 있다고 하죠. 자본주의와 총기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미국에서는 총기 또한 엄연한 사유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국민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 이유로 총기를 가지고 다닐 권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것을 원하는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의 총기 소지를 국가적으로 금지하려면 결국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그들이 가진 총기를 강제로 압수해야만 하는데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정부가 북한이나 중국 같은 독재국가나 할 만한 일을 저지른 포악한 정부라는 생각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하죠. 심지어 자신들이 총기를 빼앗긴 후 군대가 무자비하게 국민들을 죽이게 되면 국민들은 무슨 수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몇몇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연방정부가 일반인의 총기를 강제로 압수하고 독재국가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이 퍼져 있는 상황인데 만약 정말로 정부에서 총기를 압수해버리는 행동을 하면 미국 전역에서 동시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특히 미국에서는 과거 금주법을 시행했다가 큰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었기에 총기 금지를 도입하기가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합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더 나은 사회,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주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1920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금주법이 시행되었죠. 그런데 금주법을 시행하는 원래 목적은 사회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몰래 만든 밀주가 유행처럼 퍼져나가면서 밀주를 만드는 사람들의 뒤에 있는 범죄 조직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알카포네 같은 거물 마피아가 전국 단위로 설치고 다니면서 연방행정은 마비되었고 그로 인해 1929년 세계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행정부가 대공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참사로까지 이어졌죠. 그때의 일들은 미국인들에게 아직도 커다란 흑역사 중 하나로 남아있기 때문에 총기 소지를 규제하자는 주장에 반대할 때 흔히 나오는 말이 니들 금주법 했다가 나라가 망할 뻔했던 꼴을 또 보고 싶냐 라고 합니다.
만약 연방 차원에서 민간인의 총기를 완전히 금지시키려 한다면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총기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총기 거래를 보장했던 시기보다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막장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 흔히 퍼져 있는 말 중에 미국 총기협회인 NRA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해서 그들이 매년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로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함부로 총기 규제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죠. 실제로 전성기 시절 NRA의 자금 규모가 엄청났던 것은 맞고, 이들이 쓰던 정치 자금의 규모를 생각하면 그럴듯한 의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하는데요. 분명 NRA의 자금력 규모가 시민단체치곤 상상을 초월하는 건 맞지만, 많은 시민단체가 그렇듯 NRA도 자금을 철저한 계획 없이 마구 쓰는 탓에 지나친 지출을 하면서 재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졌으며 대규모 전염병 사태까지 겪으면서 전성기 때에 비하면 지금은 자금력이 그리 좋지 못하다고 하죠. 물론 NRA의 파워가 자금력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NRA에는 정치인들과 총기를 파는 총포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명 배우나 운동선수, 기업인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NRA의 진정한 파워는 많은 사람들을 투표에 동원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하죠. 실제로 NRA는 한국 노동조합들 중 가장 규모가 크다는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의 회원수를 합친 숫자보다 2배 이상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이 투표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미국 선거가 간접 선거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숫자라면 정치계에서도 NRA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소리죠. 하지만 NRA가 신경이 쓰이긴 해도 미국 정부가 총기 규제에 나서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국민들조차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지, 단순히 총기협회를 의식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인들도 일반인들이 경찰보다 더 좋은 총기를 사용하면서 경찰이 와도 범죄자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총기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총기를 가지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건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헌법의 수정이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임에도 총기를 가지고 다닐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를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만약 진짜로 모든 미국인들이 총기 보유 자체를 거부했다면 진작에 수정헌법 2조를 수정해서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했겠지만, 현실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도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총기의 종류를 제한하자는 것이지 총기 자체를 가지고 다니지 말자고 주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이다 보니 총기를 가진 상대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경찰이 빠르게 달려와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거라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총기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총을 포기하는 상황이 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미국의 42대 대통령인 빌 클린턴은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로 평가되는 1990년대에 미국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 가장 높은 퇴임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하죠. 하지만 사실 클린턴은 업적도 많았지만 눈에 띄는 실책도 많았으며 그를 칭송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비난과 잡음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는 여자 문제로 인한 스캔들에 자주 휘말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빌 클린턴을 탄핵 문턱까지 가게 만들었던 희대의 잭스 스캔들, 지퍼게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빌 클린턴은 미국 남부의 아칸소 주지사 시절부터 여자 문제로 트러블이 매우 많았다고 하죠. 1990년 9월 아칸소주 개발재정국에서 해고된 레리 콜린스라는 직원은 클린턴이 아칸소주에 세금을 개인적으로 쓰며 5명의 여자와 간통을 했다 라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평상시처럼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한 클린턴은 AP통신의 기자 빌 시먼스에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기겁하며 시먼스라는 기자에게 콜린스가 지목한 여자들과 인터뷰할 것을 요청했죠. 그런데 시먼스가 인터뷰를 한 결과 5여자 모두 그런 적이 없다는 의외의 진술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클린턴이 속해 있던 민주당과 대립하던 공화당에서 이를 놓칠 리 없었는데요. 당시 클린턴은 아킨소 주지사 임기가 거의 끝나던 시기로 다시 한번 주지사에 취임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경쟁자였던 공화당 주지사 후보 셰필드 넬슨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클린턴을 부도덕한 인물이라고 비난했지만,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것을 불쾌하게 여긴 5명의 여자들이 자꾸 자신들의 이름을 이용하면 그를 고소하겠다며 오히려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게다가 콜린스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클린턴은 무사히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죠. 이외에도 클린턴이 주지사로 있던 시절 호텔에서 그에게 잭스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한 폴라 존스, 12년간 클린턴과 혼외정사를 했다고 주장한 제니퍼 플라워스, 그리고 성매매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등의 스캔들이 끝없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스캔들은
당시 백악관 인턴이었던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불륜 스캔들로 속칭 지퍼게이트라 불리는 사건인데요. 르윈스키는 1995년 백악관에 입성한 지 4개월 만에 대통령의 연인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클린턴의 나이가 49세였던 데 비해 그녀는 22세의 어린 나이였죠. 비서실 간부들은 특별한 용무 없이 자꾸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얼쩡거리는 르윈스키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1996년 4월에는 르윈스키를 국방부로 보내버렸지만 그럼에도 그녀와 클린턴과의 미래는 계속됐다고 하죠. 그런데 르윈스키가 국방부로 쫓겨날 때 그녀와 같이 강제로 부서가 옮겨진 린다 트립이라는 여직원이 있었는데요. 이 트립이라는 사람은 클린턴 정권이 오랫동안 백악관에서 일하던 자신을 아무 이유도 없이 내쳤다며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마침 르윈스키가 트립에게 대통령과의 미래를 시시콜콜 털어놓자 그 내용을 몰래 녹음해뒀다가 언론에 공개해버렸고 결국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르윈스키와 트립이 흘리기 시작한 스캔들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여러 언론들과 수사기관의 집요한 압박을 이기지 못한 클린턴은 마침내 1998년 8월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게 되죠. 조사 결과 클린턴과 르윈스키는 1995년 11월부터 1997년 3월까지 10회의 성관계를 가졌으며 르윈스키는 자신이 입었던 푸른 드레스를 제출하며 그 옷에 묻은 정액이 클린턴의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대형 스캔들을 조사한 케네스 스타라는 검사는 조사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유사성행위 등의 각종 낯뜨거운 내용들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공개 당시에만 2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읽을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하죠. 보고서에 따르면 클린턴과 르윈스키가 은밀한 성적 만남을 시작한 것은 그녀가 백악관 인턴 사원으로 근무하던 1995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르윈스키는 백악관 비서실장 방에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당신을 짝사랑하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웃옷을 뒤로 젖히며 자신의 속옷을 보여주었다고 하죠. 이후 그녀는 백악관 복도와 불 꺼진 서재, 대통령 집무실 등으로 옮겨가면서 클린턴 대통령과 뜨거운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클린턴은 국회의원과 전화 통화를 하는 중에도 르윈스키와 음란한 행위를 했으며 심지어는 그녀의 성기에 담배를 갖다 댔다가 자신의 입에 물고는 맛이 좋군 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죠. 그 외에도 약 15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로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역마다 간통죄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으며 이를 대하는 태도 또한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대도시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뉴욕을 비롯한 동북부 지역이나 LA를 비롯한 서부 지역 등에서는 정치인들의 성 문제에 있어 좀 관대한 반면에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텍사스를 비롯한 남부 지역 등에서는 정치인의 성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대선에서 클린턴을 지지했던 아칸소와 루이지애나 또한 성 문제에 민감한 지역이었기에 특히 난리가 났었다고 하죠. 게다가 클린턴이 혐의를 바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검사에게 털리는 과정을 겪은 후에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추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하원에서 그를 탄핵하는 의결이 통과되었고 결국 클린턴은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평소 담배를 좋아하는 클린턴이 르윈스키의 성기에 담배를 보관했던 일화를 비롯한 각종 성적인 보도들은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죠. 하지만 TV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도 사생활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클린턴에게 동정을 보내는 여론이 생겼는데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로 탄핵은 좀 지나치다는 여론이 생기면서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었고 클린턴은 간신히 대통령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물론 이 시기에 아내인 힐러리와의 관계는 당연히 막장으로 치달았다고 하죠. 훗날 힐러리의 회고에 따르면 그때 남편을 반갑게 맞이했던 가족은 우리 집 개밖에 없었으며 한동안 빌은 소파에서 잠을 자야만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대통령의 자리는 지킬 수 있었지만 클린턴은 그의 스캔들에 관한 보고서를 보게 된 많은 미국인들의 조롱을 피할 수는 없었죠. 특히 클린턴이 법정에서 자신은 르윈스키와 섹스를 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자 그 사실을 추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 섹스에 입으로 하는 섹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라며 변명한 것으로 두고두고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는데요. 클린턴 덕분에 미국 대통령의 사무실이라 볼 수 있는 오벌 오피스가 오럴 오피스라고 불리며 조롱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도 클린턴의 섹스 스캔들을 두고 온갖 비난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조 디마지오는 자신의 전 아내이자 유명 배우 마릴린 먼로가 존 F 케네디 대통령과의 성추문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높으신 분들의 성추문을 극도로 혐오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황당한 사실은 정작 조 디마지오도 마릴린 먼로와 결혼 생활을 할 당시 그녀를 매일 야구 배트로 폭행을 했던 인간 쓰레기나 다름없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참다 못한 마릴린 먼로는 그에게 이혼장을 내밀면서 당신이 나를 때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죠. 지금까지 1990년대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퍼게이트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99년에 화성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스 클라이메이트 오비터라고 하는 화성 궤도 탐사선이 오작동을 하는 바람에 그만 추락을 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한순간에 무려 4,260억 원이나 되는 탐사선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에서는 추락한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죠. 그렇게 밝혀진 추락 원인은 바로 나사와 공동으로 탐사선 제작을 맡았던 로키드 마틴이라는 업체에서는 단위를 파운드로 썼고 나사에서는 킬로그램을 썼던 것으로 밝혀졌던 것입니다. 숫자는 같은데 단위가 달랐기 때문에 탐사선이 오작동을 해버렸고 실제보다 궤도가 낮아지는 바람에 추락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나사에서는 로키드 마틴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고 모든 걸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던 나사의 책임이다라고 했으며 이후 나사에서는 미국의 단위인 파운드 말고 국제 표준인 킬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공통 단위인 킬로그램을 도대체 미국은 왜 쓰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야드, 파운드, 피트, 마일, 인치, 화시 등 왜 미국만 세계와 다른 단위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미터법을 언제부터 썼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한반도에서는 과거부터 쓰이던 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1척, 2척 하던 척이죠. 관우의 키가 9척 장신에다가 수염은 두자였다라는 말이 있는데 척인이 자니하는 것들이 바로 한중일 등에서 쓰던 단위였습니다. 이것을 척관법이라고 하는데요. 척관법은 시황제가 전국을 통일하고 진나라를 세운 뒤 도량형을 통일하면서 만든 단위였죠. 이때 만들어진 척관법이 이후 수천 년 동안 한중일에서 모두 사용하는 단위의 표준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현재 미터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척관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통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콩 한 대, 팥 한 말, 쌀 한 섬을 팔고 고기를 살 때 한 근, 두 근이라든지 저 타자는 2할 9푼 3리를 친다, 저 집은 10평이다 하는 것들이 전부 척관법이죠. 또한 새치여에 놀아놨다라는 말에 새치여도 척관법을 쓰는데 한자는 열치였습니다. 한치는 10푼인데 이 한 푼은 곡식 기장의 알갱이 하나의 지름을 뜻했죠. 이 알갱이 10개의 길이가 한치이고 사람 혀의 길이가 약 알갱이 30개를 이어놓은 길이 정도 되니까 새치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척관법을 오랫동안 써오다가 1894년 조선 후기의 1kg에 대한 원기가 전 세계 39번째로 조선에 들어오게 되죠. 갑오개혁 이후 조선에서는 새로운 걸 많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는데 이때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던 단위의 기준이 되는 원기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선에서는 킬로그램은 잘 쓰지 않았고 계속해서 척관법을 썼는데 이후 일제강점기가 되고 나서도 일본의 척관법을 사용했죠. 시간이 흘러 광복을 맞은 이후 1961년부터 드디어 미터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후 우리는 현재까지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미터법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딱 3군데 있습니다. 바로 미얀마, 라이베리아, 그리고 미국이죠. 그런데 사실 미국도 미터법을 도입하기 위해 무지하게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무산되고 말았죠. 과거 수많은 나라에서는 각기 다른 단위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항해 시대가 오고 나서부터 서구 열강들은 앞다투어 여러 나라의 침략해 식민지로 만들었고 이때 영국도 인도나 아메리카 등 여러 곳에 식민지를 만들면서 팽창 정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죠. 또한 수많은 유럽 나라에서는 인도를 거쳐 동아시아에도 흘러들어오게 되었고 각 나라 간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바로 단위를 각 나라마다 심지어 각 지역마다 다르게 쓰고 있던 것이죠. 뭐 하나 팔려면 계산해야 할 것이 많았고 너무나도 복잡하고 골 때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과학이 발전해 있던 유럽에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단위의 기준을 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단위를 새로 정한 기준에 맞추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며 단위를 바꾼다는 건 혁명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1789년 프랑스에서 큰일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프랑스 내에서만 약 800개의 이름으로 25만 개나 되는 단위가 사용되고 있었으니 이 프랑스 대혁명은 단위를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렇게 이 시기에 도량형을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것을 미터법의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1793년 북극점에서 적도까지 거리의 1000만 분의 1을 1m로 하자고 정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 무게의 단위와 시간의 단위 등 많은 것에 대한 단위가 정해지게 되었고 각각 단위에 대한 원기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런 단위들에 대한 정의는 계속해서 바뀌긴 했는데요. 만들어진 원기가 부식이 되기도 하고 증발하거나 퇴화되기도 했기 때문에 21세기가 되어서 단위의 정의를 새롭게 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1초는 세슘 원자의 진동수로, 1m는 광속으로, 1kg은 플랑크 상수로 정의되고 있죠. 어쨌든 그렇게 프랑스에서 미터법이 만들어지자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점점 미터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넓은 대서양 반대편에 있었던 미국에는 여전히 영국에서 쓰이던 야드 파운드 법을 쓰고 있었는데요.
프랑스 대혁명이 있기 전에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영국에서 독립도 했는데 영국이 쓰던 야드 파운드 단위를 계속 쓰는 건 자존심이 허락치 않았기에 다른 단위를 도입하려고 했죠. 그렇게 조지 워싱턴 미국 대통령은 얼른 새로운 단위를 정하려고 하던 중 프랑스에서 새로운 미터법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미국에서도 프랑스에 미터법을 도입하기 위해 1794년 프랑스의 과학자 조셉 돈비를 미국으로 불렀죠. 그렇게 조셉 돈비는 미터법 원기를 가지고 미국으로 향하던 중에 그가 탄 배가 해적을 만나 미터법 원기와 함께 실종되어 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 미국에서는 미터법 도입이 불발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도 미국은 미터법 도입을 포기하지 않고 있던 와중 프랑스와 껄끄러운 사이가 되어버리는데요. 1803년 나폴레옹 전쟁이 발발하고 스페인이 프랑스에 의해 개박살이 나버리면서 더 이상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자신들의 식민지를 관리하기 힘들어졌고 이후 스페인 식민지들은 점점 독립을 해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에게서 독립한 나라들의 프랑스가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자 미국이 나서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메리카에서 알아서 할 테니 유럽에서는 더 이상 눈독 들이지 말고 참견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미국과 프랑스 사이는 멀어지고 말았고 프랑스에서 배워왔어야 하는 미터법의 도입도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어차피 원래 우린 영국 사람이었고 과거부터 야드 파운드법을 잘 써오고 있었으니까 독립은 했지만 그냥 계속 사용하는 걸로 정하면서 그렇게 야드 파운드법이 미국 표준 단위로 채택되었으며 점점 굳어진 것이죠.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문제가 많아지자 미국에서는 1968년, 1975년, 1991년, 1994년 계속해서 미터법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결국 자유의 나라인 미국에서는 미터법에 대한 법이 나오기도 했고 미터법을 써달라고는 했지만 개인의 자유나 자율성 같은 게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미터법을 강제하지는 않았고 그렇게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사용하기 편한 야드 파운드법을 써왔던 것이죠.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강국이 되면서 미국은 더 이상 미터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미터법을 쓴다고 해도 미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도 어쩔 수 없이 야드 파운드법을 쓸 수밖에 없어진 것인데요. 달러로만 결제를 해야 하는 석유 시장에서는 여전히 배럴과 갤런 같은 야드 파운드법이 사실상 국제 표준이 되었고 항공 분야에서도 중국, 북한만 빼고 모든 나라에서 고도를 피트로 쓰고 있죠. 또한 TV, 스마트폰, 모니터 등도 센티미터를 안 쓰고 여전히 인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먼저 상용화가 된 물건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후 굳어져 버린 것이죠. 또한 미국에서는 여전히 온도를 화씨로 쓰는데요. 섭씨를 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미국 사람들은 화씨를 쓰는 게 더 생각하기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씨로 했을 때 약 100도가 사람의 체온이라고 하고 80도는 적당히 쾌적한 온도, 200도는 화상을 입을 정도의 뜨거운 온도, 30도 정도는 물이 어는 온도이고 0도는 엄청나게 추운 온도로 생각하면 쉽다는 것이죠. 심지어 미국에서 넘어온 베스킨라빈스만 봐도 여전히 파인트, 쿼터 등의 야드 파운드 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 바꾸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도 있는데요. 바로 수많은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지금까지 야드 파운드 법을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터법으로 바꾸라고 하면 공장 설비라든지 하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하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도로 표지판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야말로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터법을 도입하려고 해도 수많은 문제가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도입하기 어려운 것이죠. 또한 시민들이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나서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는 화폐를 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서 해외여행을 가면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싼지 비싼지 일일이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앞으로도 미국은 미터법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각 나라에서 다른 화폐를 쓰는 것처럼 일일이 계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유럽은 전 지역이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공장 등 많은 산업시설까지 파괴되어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마저 제대로 생산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사상자도 어마어마했던 만큼 유럽은 전후 복구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때 피폐해진 유럽을 대신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된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군수물자와 식료품, 여러 물품들을 수출하면서 엄청난 경제 호황기를 맞게 되죠.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자 돈이 어느 정도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갖게 되면서 국민 소비가 증가했고 그만큼 문화나 예술, 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각종 미인대회도 열렸고 할리우드에서는 수많은 상업영화들이 개봉했으며 뉴욕에는 높은 건물들이 줄줄이 세워졌죠. 그리고 거리에는 유행하던 3,400달러짜리 라쿤 코트를 입은 멋쟁이들이 넘쳐났습니다. 당시 일반 노동자들의 월급이 약 80달러 정도였는데 거의 4배에 달하는 사치품을 입고 다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이 시대를 심지어 광란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해서 공장을 지었는데요. 그만큼 엄청난 물량의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라디오,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등 새로운 가전제품들도 본물 터지듯 출시되었죠. 이런 제품들도 원래는 사치품이었지만 이때는 없는 집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이 세계 제조업의 약 42%를 차지했었고 특히 자동차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약 80%를 장악했을 정도로 엄청난 호황을 누렸던 것이죠. 당시 미국의 31대 대통령 후보가 미국의 모든 가정이 냄비 안에는 닭고기를, 차고에는 자동차를 넣게 될 거라고 했다고 하죠. 이런 물질적 사치와 더불어 라디오와 재즈도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흥겨운 재즈 음악이 도시 곳곳에 울려 퍼졌으며 매일 밤 끊이지 않는 현란하고 광란의 파티들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죠. 당시 미국은 1920년부터 1929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약 42%에 달했으며 실업률은 4% 이하였습니다. 이런 경제 호황으로 인해 정말 어마어마한 주식 광풍이 불어닥쳤는데요. 당시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은행에서 가진 돈의 10배를 대출해 주었을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빚을 내면서까지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어빙 피셔 교수는 주식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보답이라도 하듯 미국 증권시장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달렸고 1929년 9월에는 다우존스 주가지수가 381이라는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죠. 그러자 유럽에서는 전쟁 후 재건 자금으로 쓰일 돈까지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투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주식시장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죠. 이러한 광적인 주식 열풍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도 많았는데 이미 눈 돌아간 미국 사람들에게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미국 정부는 시장 경제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방관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당시 수익이 전혀 없던 부실 기업도 주식 상장이 가능했었고 기업에 대해 아무런 정보나 데이터도 없는데 사람들은 소문만으로 그 기업의 주식을 마구잡이로 샀으며 그렇게 부실 기업이라 할지라도 주가가 몇 배로 뛰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해졌는데 당시 상위 1% 계층이 미국 전체 부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을 정도였으며 미국 사람의 약 80%는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 후반에 접어들기 시작하자 사람들에게 의문스러운 점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시중에 물건은 많은데 물건을 사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물건을 살 사람은 한정적인데 끊임없이 공장을 늘리며 생산에만 치중하다 보니 공급만 넘쳐나고 있었고 수요는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물건은 점점 창고에 재고로 쌓이게 되었고 물건이 팔리지 않자 공장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 때 식량을 수출하면서 대박을 쳤던 농촌은 경제 호황기 때도 무리하게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중부의 축복의 땅인 대평원에서도 휴지기 없이 엄청나게 생산을 해댔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식료품을 더 이상 수출할 길이 없자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또한 무자비한 개간으로 인해 대평원이 사막화돼 버리면서 결국 무서운 자연재해 더스트 보울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어이없는 점은 농산물 값이 폭락하자 농장의 주인들은 농산물을 땅에 묻어버리거나 썩혀서 버렸지만 도시의 사람들은 배를 골마 과일과 식료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다 결국 1929년 3월에 연방준비은행과 전문가들로부터 주식 거품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9월 20일 영국 증권시장의 주가가 급락하자 혹시나 미국에도 주가 폭락 사태가 닥쳐오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미국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주식이 거래되었죠. 그러던 1929년 10월 23일 수요일이 되자 미국 전력회사 웨스팅하우스 주가가 폭락해버렸고 그 이후 여러 우량주들의 주가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수선한 상태로 수요일 주식시장이 마감되었죠. 그러자 사람들은 투자한 주식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밤잠 설치는 날을 보냈고 10월 24일 목요일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난리가 났죠. 어젯밤 불안에 잠을 설쳤던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자 투기꾼들은 겁에 질려 더욱 매도 주문이 쇄도했고 개장한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100억 달러가 사라져버렸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럴 일렉트릭 주식이 396달러에서 210달러까지 폭락해버렸습니다. 또한 1929년 9월 3일에 381이라는 최고점을 기록했던 다우존스 주가지수가
10월 24일에는 299로 뚝 떨어졌죠. 이에 오후 12시 30분 시카고와 버팔로의 거래소가 거래를 중지하고 급하게 문을 닫았지만 이미 11명의 투자자가 투신을 한 이후였는데요. 약 30분이 지난 오후 1시 월스트리트 주식 중개인들이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주식 중개인들은 다 함께 여러 상장사의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입해 폭락 사태를 수습하기로 합의를 했죠. 그러자 주가 폭락은 잠깐 진정되었지만 실제로 아주 잠깐 동안이었는데 과거와는 달리 미국의 경제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기 때문에 일부 자산가들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매도 폭탄을 막아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날 거래된 주식은 과거 최대 거래량인 400만 주를 훌쩍 넘는 약 1290만 주나 되었고 주식 대폭락을 한 이날을 검은 목요일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던 목요일이 지나간 이후 주말 동안 신문을 통해 이 일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되자 같은 사태가 반복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고 주식시장의 붕괴는 미국 전역으로 퍼진 뒤였기 때문에 화요일이 되자 다우 지수는 230을 기록했으며 주식 거래량은 1640만 주에 달했습니다. 이 1640만 주 매도라는 기록은 40년 동안이나 깨지지 않았다고 하죠. 이날 10월 29일 화요일을 검은 화요일이라 불렀고 1929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엄청난 주가가 떨어진 이 사건을 월스트리트 대폭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었는데요. 11월이 되자 주식값은 더 떨어졌고 사람들의 주식들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으며 결국 수많은 회사가 부도가 나 망해버렸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은행들이 빌려줬던 대출금들을 무자비하게 회수했지만 회사가 망해버려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대량 인출 사태인 뱅크런이 벌어지고 있었기에 미국 경제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1932년 7월 8일에 다우존스 지수는 40일까지 떨어져 버렸으며 이는 다우존스 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1896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낮은 값이라고 합니다. 이 다우존스 지수가 대공황 직전의 수준까지 회복한 것은 20여 년 후인 1954년이었죠. 계속되는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1932년 7월까지 약 3년여의 기간 동안 시가총액의 90%가 증발해버렸고 수만 개의 회사들과 약 9천여 개의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회사와 은행이 파산하자 사람들도 역시 살기 힘들어졌는데 일자리를 잃은 데다 은행에 저금했던 돈도 찾을 수 없어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닥치게 된 것이죠. 희망을 잃은 일부 사람들은 월스트리트의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 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미국 실업자는 1300만 명까지 늘었죠. 거리는 구직을 위해 나온 실직자들로 가득 찼고 이후 1933년 미국의 실업률은 25%에 달했는데 IMF 때 대한민국의 실업률 최고치가 7%인 걸 생각해보면 미국의 실업률은 끔찍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낙관론에 기대어 머뭇거리는 사이 금융시장에 개입할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고 그렇게 전 세계를 강타한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었죠. 당시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미국이었기에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을 도와줄 수 없었고 미국 경제의 붕괴는 세계 경제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은 구호단체들의 무료급식을 통해 겨우 끼니를 해결했고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먹을 걸 찾는 사람도 많았죠.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은 대도시 주변에 판자촌을 형성했는데 이곳을 당시 미국 대통령 후보의 무능함을 비난하는 의도를 담아 후보빌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구직을 위해 자신의 이력을 적은 것을 크게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니기도 했으며 옷 살 돈이 없자 밀가루 포대를 덮어쓰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 밀가루 회사에서는 광고 효과를 노리기 위해 밀가루 포대를 예쁘게 만들어 팔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손님이 무언가를 달라고 주문하면 점원이 갖다 주던 마켓 방식에서 인건비를 아낄 수도 있고 물건값도 더 싸지게 하기 위해 손님이 직접 물건을 고르는 슈퍼마켓도 등장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치와 체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터라 각지에서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였죠. 1932년 말 공화당을 꺾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루스벨트 대통령은 기존의 자유방임주의와는 다르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간섭하는 정책을 펼쳐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뉴딜 정책인데요. 1차 뉴딜에서는 불안에 빠진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미국의 모든 은행을 휴일로 정해 업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농산물을 사들여 농산물 값이 떨어지지 않게 했으며 테네시강 유역에 26개의 대형댐을 건설하는 공사를 해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수력발전, 농업 증대, 홍수 조절 등 지역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었죠. 또한 대공황 당시 가장 소외되었던 청년층에 구제해주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을 국토개발 사업에 투입했고 약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들 덕분에 미국의 여러 국립공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이 적당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었고, 회사가 물건의 생산량과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음악인, 연극인 등 문화예술인에게 정부 지원금을 줘 그들이 예술 활동을 하며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외된 계층에도 용기를 주고 나라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기를 원했던 정책이 바로 뉴딜 정책이었죠. 하지만 이 뉴딜 정책에도 대공황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는데, 순식간에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죠.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한 것을 계기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선언한 미국은 이후 무기나 보급품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막대한 투자와 생산 덕분에 경제도 다시 성장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 하나 의외의 사실은 대공황에 미국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자들은 어려움은커녕 오히려 더욱 부자가 되었는데요. 부자들은 망한 공장과 떨어진 주식들을 싼값에 모조리 사들였고, 보통 때보다 더 싸졌던 모든 것들을 사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대공황이 지나가고 나서 이때 산 것들이 값이 뛰기 시작하자 다시 팔게 되면서 자본가들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 대공황, 검은 목요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때는 1950년대 한국 전쟁 중이었습니다. 엄청난 포화 속에서 수많은 한국군과 유엔군이 죽고 다치기를 반복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적군의 포로가 되기도 했는데요. 유엔군 포로를 관리하던 중공군의 포로 수용소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수감되어 있던 미군 포로 중 일부가 공산주의에 세뇌되어 버린 것인지 스스로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이 미군 포로들은 당연히 공산주의자도 아니었고, 심지어 공산주의를 척결하는 그런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변한 그들의 모습에 미국 중앙정보국인 CIA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바로 연합군에서 붙잡은 공산주의자 포로들을 풀어준 뒤 그들 스스로가 자본주의를 찬양하고 다른 공산주의자들에게 그걸 전파하면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큰 타격감과 상실감 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을 이런 식으로 세뇌한 뒤 누구도 모르게 우리가 이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기묘한 생각은 마침내 1953년 4월 CIA 내부에서도 승인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공산주의자들을 세뇌시켜 마음대로 조종하고 민주주의로 전향시키기 위함과 동시에 강력한 자백제 또한 만들어 앞으로 벌어질 스파이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이 작전에 돌입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작전은 MK울트라 계획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먼저 CIA는 환각제인 LSD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강력한 환각을 일으키는 이것을 사용해 정신을 조작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이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실험을 적군 포로나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아닌 자국민인 미국 시민들에게 실시했던 것입니다. 물론 적군 포로나 공산주의자들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자국민들에게 행한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CIA와 미국군 생물학전 연구소는 합심하여 그 약에 대한 실험을 미국 전역에 걸쳐 대대적으로 그리고 비밀리에 실행되었죠. 실험조차도 어처구니 없고 불법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안전가옥으로 매춘부를 이용해 피실험자를 유인한 다음 여러 가지 약물을 피실험자에게 먹인 후 그것을 거울로 위장한 벽 뒤에 있던 과학자들이 관찰했던 것이었죠.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나치 독일의 인체 실험과 같은 잔인무도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나 심리 실험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윤리 강령인 뉘른베르크 강령을 제정했는데요. 그들이 하는 짓은 이 뉘른베르크 강령마저도 위반하는 행위였죠. 또한 미 육군 생물학전 연구소는 전장에 직접적으로 투하하는 식으로 약물의 병기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먹이고 컨트롤하지 말고 가스 형태로 투하한 뒤 한 방에 많은 수의 사람들을 마인드 컨트롤 해버리자 라는 취지였죠. 또한 이 실험에는 캐나다에서도 비밀리에 자금을 지원했고 약을 사용하는 동시에 전기 충격요법과 최면술 등도 병행하기 시작했으며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기억을 심는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실험체가 된지도 모른 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치료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실험의 대상이 되었죠. 그렇게 나치 독일이나 일본 제국과 같은 악한 나라에서 행하던 인체 실험을 미국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이나 다른 나라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포로로 붙잡힌 적들에게도 강도 높은 실험을 진행했으며 국내에서 이런 일을 벌이다 들키기라도 하면 어떤 사단이 날지 모르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의 비밀스러운 수용소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곳으로 전쟁 포로들을 보내 약물 주입이나 전기 충격, 그리고 감각을 없애버리거나 극단적으로 온도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이루어진 MK 울트라 계획에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이 실험으로 거둔 성과는 거의 없었죠. 애초에 약물이나 최면 따위로 사람을 세뇌시키고 마음대로 컨트롤한다는 생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짓이었고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부수적인 목표였던 완벽한 자백제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실패했죠. 그러자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 MK 울트라 계획은 점점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1970년대가 되자 이 계획은 돈은 엄청 들면서 아무 쓸모도 없고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죠. 결국에 CIA는 비밀리에 MK 울트라 계획을 끝내고 관련 기록도 전부 파기하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자국민을 상대로 한 이 어처구니 없는 계획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사라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1974년 뉴욕타임스에서 이 MK 울트라 계획에 대한 사실이 폭로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폭로는 엄청난 사건이 되어 청문회까지 벌어지게 되었으며 결국 이 잔인한 인체 실험에 관여한 대학이나 기관이 30개가 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또한 인종이나 국가를 불문하고 실험을 당하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행한 사실 또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접을 때 대부분의 문서가 파기된 탓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청문회에서 발뺌을 했었기 때문에 책임자를 가려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또한 피해자 역시 정확히 누군지 그리고 몇 명인지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MK 울트라 계획에 관련되었던 자들에 대한 별다른 처벌 없이 흐지부지하게 끝을 맺게 되었죠. 피해자들 중에서는 미 육군 소속 화학연구원도 있었는데요. 그는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없이 약물을 받은 후 복용했고 일주일 후 약물에 대한 부작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자와 공산국가의 지도자를 세뇌시켜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겠다는 이 어이없는 MK 울트라 계획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수많은 피해자만 남겼으며 이 실험의 관련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렇게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발단이 되었던 공산주의에 세뇌되어 돌아온 미군 포로들은 사실 약물을 사용해서 세뇌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알려진 것에 따르면 중공군이 UN 포로들에게 한 짓은 의외로 단순했죠. 바로 포로들에게 미국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스스로 작성하게 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조금의 간식이나 담배 등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중공군은 포로들에게 자신들이 쓴 글을 보여주며 당신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 같다 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들은 포로들은 자신의 한 짓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고 그런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심리 탓에 자신이 원래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했으며 또한 간식과 담배를 받는 것에 길들여져 어느 시점이 지나면 중공군이 아닌 미군 포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세뇌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공군은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 오랜 시간을 들여 미군 포로들이 공산주의를 따르도록 유도한 것에 불과했죠. 게다가 다시 돌아온 포로들은 아주 극소수만 공산주의자로 남았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돌아와 잘 지냈다고 합니다. 국가의 최고기관 중 하나에서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 자국민을 상대로 이런 생체 실험을 한 걸 생각하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긴 하죠. 너무 어이가 없고 허무맹랑한 일이다 보니 아직도 많은 수의 미국인들은 이 사건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도시전설이나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MK 울트라 청문회 이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죠. 지금은 사이비 종교단체나 여러 단체들에 세뇌되어 전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가 TV에서도 종종 나오긴 하는데요. 이것들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심리 기술을 사용한 것이고 다른 무언가를 이용해 이루어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을 세뇌하여 지배하에 두겠다는 것 자체도 만약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짓이긴 한 것 같네요. 미국의 국가기관이 자국민을 상대로 행한 인체 실험 MK 울트라 계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00년대 초중반 미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며 대놓고 인종차별을 해댔던 쿠클럭스 클랜, 일명 KKK단인데요. 오늘은 과연 그들이 어떤 집단인지에 대한 것과 이들을 참교육시킨 한 슈퍼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쿠클럭스 클랜은 미국 남북전쟁 이후 테네시주 펄레스키에서 6명의 퇴역군인에 의해 탄생한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백인 우월주의와 반유대주의 등을 내세운 이 단체는 줄여서 KKK단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이들의 주된 활동은 흑인 폭행 및 흑인 인권운동 방해였으며 이들의 상당수는 남부를 기반으로 한 미국 민주당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1924년 단체의 규모가 무려 450만 명이나 된 KKK단이 단원을 모집하는 방식 역시 사악하기 짝이 없었으니 이 무시무시한 단체가 단원들을 모집하는 방법은 바로 기존의 회원이 새로운 회원을 가입시키면 회비 10달러에서 4달러를 추천수당으로 가져가는 방식이었죠. 말하자면 KKK단은 세계 최초이자 최악의 다단계 조직이었던 셈입니다. 이들은 유색인종들로 인해 백인들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각종 납치, 폭행, 살인, 그리고 차마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을 다하고 다니며 자신들을 미국의 화신이라 부르는 악의 무리였지만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대놓고 길거리 행진을 할 만큼 규모가 커진 데다 당시 백인 중심주의였던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들에게 동조하고 있었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KKK단의 기세는 더욱 커져만 갔죠. 하지만 이렇게 기세등등했던 KKK단을 아니 꼽게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작가이자 기자이며 인권운동가인 스태트슨 케네디였습니다. 1946년 당시 애틀란타에서 가장 큰 흑인 신문사인 피츠버그 커리어의 유일한 백인 기자였던 그는 사람들에게 이 미친 집단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KKK단은 애틀란타의 정재계 사회 지도층들과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들의 신비한 의식과 행동들로 생긴 비밀주의로 인해 일반인들도 그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고 있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진 못하고 있었죠. 결국 케네디는 자기가 직접 KKK단에 가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한 술집에서 KKK단의 일원을 만난 케네디는 마침 행사기간이라 8달러의 가입비만을 낸 채로 그리 어렵지 않게 KKK 평단원으로 가입하게 되었고 매주 빠지지 않고 집회에 참여해서 그날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록했죠. 열성적인 활동으로 2단계 직급인 클라발리에로 승급하기까지 하며 그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던 케네디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KKK단이 겉으로 보기만 그럴듯할 뿐 실제로는 총을 든 머저리 중2병 범죄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KKK단의 회원들은 가입비 명목으로 10달러를 낸 이후 매월 1달러의 활동비를 통해 신규 회원을 모집했으며 더 많은 회원들을 모집해 실적을 쌓을수록 클라발리의 클로칸 클렉슬러 클라로고 등등의 칭호를 받으며 마치 RPG 게임처럼 일종의 레벨업을 하게 되었는데 심지어 그 단체의 지도부를 부르는 호칭 역시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회장의 명칭은 임페리얼 위저드, 주요 간부는 드래곤, 그리고 간부들을 보좌하는 보좌직들은 타이탄이라고 불리는 등 KKK단은 지금 봐도 중2병 증세가 잔뜩 느껴지는 괴상망측한 네이밍 센스로 서로를 불러댔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의식 역시 횃불을 든 채 십자가나 태우며 빙빙 도는 그냥 수련회나 다를 바 없는 허접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실체를 대중들에게 설명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케네디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KKK단의 행동이 그저 어린애 장난 같은 유치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들면 어떨까라는 것이었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한 라디오 방송이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바로 1940년에 시작해서 당시 미국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수백만 명의 어린이 청취자들을 거느린 라디오 드라마 슈퍼맨의 모험이었습니다. 마침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독일의 히틀러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일본의 히로히토 말고 새로운 악당들을 찾고 있었던 방송국 역시 케네디의 제안을 받고 무척 기뻐했다고 하죠. 그렇게 케네디는 자신이 알게 된 모든 KKK단의 비밀들을 방송국에 알려줬습니다. 라디오 프로듀서는 그에게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슈퍼맨이 KKK단을 물리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16편에 달하는 라디오 에피소드 불타는 십자군을 미 전역에 방영했죠. 이후 라디오 드라마는 첫 회가 순조롭게 방영됐지만 과연 그 드라마가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케네디는 초조한 마음으로 KKK단의 다음 집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열린 KKK단의 집회에 참가한 케네디는 자신의 방법이 옳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됐죠. 바로 집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쪽팔려서 못 살겠다는 호소를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동안 KKK단은 자신들이 미국의 수호자라 여기고 있었지만 드라마 덕분에 이제는 그들이 슈퍼맨과 싸우는 악당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KKK단의 악당을 때려잡는 것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되어버렸을 정도였으며 평소 그들이 하는 모든 의식과 사용하는 비밀암호 그리고 집회를 하는 장소 등이 라디오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성인들도 그들을 향해 다 큰 어른들이 모여서 애들 장난질이나 한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졸지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애틀랜타를 비롯한 남부에 있던 KKK단에 가입해 있던 단원들이 탈트러시를 시작했고 그들은 신비한 이미지를 모두 잃어버린 채 무한한 쪽팔림을 맛본 후 급속도로 세력을 잃고 몰락해버렸다고 합니다. 바로 스태튼스 케네디라는 슈퍼맨 때문에 말이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구의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해지고 황폐해져서 더 이상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지자 우주로 또 다른 지구를 찾으러 가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볼 때 설마 진짜 저렇게까지 되려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확실히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도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과도한 난개발 때문에 벌어진 최악의 흙먼지 폭풍 사건 더스트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흙먼지 더스트볼의 규모는 엄청났었죠. 우리 대한민국 면적의 거의 10배가 넘는 면적을 뒤덮은 흙먼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삶의 터전을 잃었고 심지어 사람이 죽거나 다치기까지 했으며 많은 재산 피해까지 입었던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이었습니다. 대평원 축복받은 땅이라 불리던 북미 대륙 중앙의 이곳은 미국의 넓은 땅의 남북을 가르지르고 있는데요. 대충 따져봐도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13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초지대이죠. 드넓은 초지와 풍부한 수자원은 19세기 초중반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축지대입니다. 예전 스페인 선교사들이 목축업자들과 함께 이곳으로 와서 소들을 기르다 멕시코 독립전쟁이 일어나자 소들을 그냥 두고 가버렸는데 1830년대에 30만 마리였던 소들은 1860년대에는 350만 마리까지 늘어날 정도로 소들이 먹을 풀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고 번식하기도 좋았던 곳이죠. 또한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학자는 미국 중서부의 공짜 목축업이 시작된 곳도 이곳 대평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장이나 축사, 사료가 없어도 소들은 지천에 깔려있는 풀을 뜯어먹으며 쑥쑥 잘 자랐죠. 심지어 겨울에도 자라는 풀들은 소들에게 더없이 좋은 최적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땅은 또 얼마나 비옥한지 농사도 잘 되었죠. 사람들은 씨를 뿌리면서 끝없이 가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추수한다 라고 할 정도로 이곳을 축복받은 땅이라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냉해로 국제 곡물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았던 1800년대 말에도 미국에서만 대풍열의 한 해를 보냈던 것도 이곳 대평원에 비옥했던 토양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받은 땅 대평원이 무시무시한 죽음의 땅으로 변하기까지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농업의 기계와 바람이 불고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일손까지 부족해지자 모든 농장주들은 트랙터를 사용하기 시작하며 대평원의 야생 풀들을 뿌리채 갈아 엎어버렸죠. 이 드물 트랙터들은 순식간에 푸른 녹초지를 뒤집어 버렸고 그곳에는 모래와 흙이 드러나 빠르게 황색의 땅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생 풀들이 있었기에 소떼가 살 수 있었고 빗물 때문에 토양이 침식되는 것을 막아주었으며 지하수를 가두는 역할까지 했던 야생 풀들이 없어지자 얼마 안가 비옥했던 땅은 척박해지기 시작했죠. 집안도 약해져 길다란 옥수수 줄기가 픽픽 쓰러졌습니다. 무성하던 풀밭이 서서히 척박한 사막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1930년대 초에 어느 날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먼지 폭풍이 일었습니다. 마치 먼지 구덩이 속에서 사는 것 같았죠. 여름의 기온은 5도에서 44도를 왔다 갔다 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났고 1933년부터는 심각한 가뭄으로 4년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으며 모든 강줄기마저 메말라 버렸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모래바람 때문에 대낮에도 밤처럼 어두웠고 겨울이면 눈에 모래가 섞여 붉은색 눈이 내렸죠. 그렇게 모든 것을 주던 풍요로운 땅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대평원에서 시작된 이 모래 폭풍은 뉴욕과 워싱턴 그리고 보스턴까지 날아가 사람들의 호흡기를 공격하고 질식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흙먼지가 공기 중에 가득한 상태에서도 숨을 쉴 수밖에 없었고 폐로 들어온 흙먼지로 인해 폐렴에 걸렸죠. 또한 흙먼지는 집안까지 침투해 다락방에 쌓이고 쌓여 집이 무너지기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은 그곳에서 버티지 못하고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일어난 대규모 흙먼지 폭풍으로 인해 2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향과 집을 잃고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죠. 거기다가 7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흙먼지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된 대재앙이었습니다. 사람, 동물, 식물들의 축복의 땅은 죽음의 땅으로 변모하고 만 것이죠. 사막화된 곳에서 농사는 더 이상 짓지 못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샀던 트랙터도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고 대출금을 갚지 못한 농장주들은 집과 땅을 금융회사에게 모조리 빼앗긴 채 평생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곳 중부지방에서 살던 사람들은 서부로 떠나게 되었는데 미국 역사상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토록 많은 인구의 이동은 전무후무할 정도였죠. 그들은 서쪽으로 이동해 캘리포니아나 기타 대도시 등으로 이동했지만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새로 이주한 곳에서도 먹고 살기가 막막했습니다. 어디에서나 실업자와 노숙자가 가득했고 일자리는 없었죠.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이주민들을 오클라호마 출신 드내기라는 뜻의 오키라고 부르며 조롱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평원 덕택에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죠. 그러나 천만다행히 자연은 인간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습니다.
1937년에는 비가 많이 내려 가뭄이 해소되었고 모래 폭풍이 드디어 먹기 시작했죠. 또한 농사법의 개량과 연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토양의 풍화를 점점 줄여나갔고 방풍림을 심는 등의 노력을 통해 초원의 많은 부분이 복구되었습니다. 게다가 과수원에서는 잡초가 자라도 뽑지 않고 내버려두어 땅이 마르지 않게 했고, 그러자 몇 년 후인 1940년대 초에는 대평원이 점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러나 또 황폐해질 것을 염려해 현재까지도 미국 국립농업연구소의 집중관리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은 영화 초반의 지구 모습을 이 더스트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런 사막화에 따른 재앙을 더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더스트볼을 직접 겪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장면들을 영화 속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구 황폐화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2021년 4월에는 단 한 달 만에 축구장 5만 8천 개 면적의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는 부메랑이 되어 언젠가 우리에게 닥쳐올 것 같네요. 미국에서 있었던 난개발로 인한 최악의 먼지 폭풍, 더스트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노예 해방 전쟁으로 알려진 미국의 남북 전쟁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861년 4월 12일 남북 전쟁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섬터 요새를 향해 공격이 가해지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에이브러햄 링컨을 필두로 한 북부 연방과 제퍼슨 데이비스를 대장으로 한 남부 아메리카 동맹이 대립했던 남북 전쟁은 4년 동안의 치열한 접전 끝에 1865년 결국 북부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죠. 하지만 피해는 어마어마했는데요. 당시 미국 인구의 8%에 해당하는 약 62만여 명의 전사자가 나왔고, 미국 국토의 약 30%가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돈으로 따져도 19조 원에 해당하는 약 150억 달러의 피해액이 나왔을 정도로 남북 전쟁은 여러모로 엄청난 피해를 끼쳤던 전쟁이었죠. 하지만 200여 년 동안 처참한 삶을 살았던 흑인 노예들에게 자유를 준 역사적인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승리한 북군의 대장이던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최고의 대통령 중 한 명으로 추앙받았죠. 그런데 링컨을 연구하는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칼 샌드버그는 남북 전쟁이 노예 해방 전쟁이 아닌 목화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델라웨어, 캘리포니아, 미네소타를 비롯한 19개 주로 이루어진 북부와 엘라베마, 플로리다, 루이지애나를 포함한 11개 주로 이루어진 남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공업이 발전한 북부에서는 공산품을 생산해 미국 전역에 팔면서 경제적 이득을 창출했었고, 남부에서는 전통적인 목화 농업을 하면서 이 목화를 영국과 여러 나라에 수출해 이득을 창출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북부의 상원의원인 세디어스 스티븐스 공화당 의원이 유럽에서 들어오는 공산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시 북부에서 생산되던 공산품이 유럽에서 들어오는 값싼 공산품에 의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잘 팔리지 않게 되자 그 해결책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정책을 시행하자고 한 것이죠. 이에 남부의 미시시피주 상원의원이었던 제퍼슨 데이비스는 이는 절대 시행돼선 안 되는 정책이라고 하며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국과 자유무역을 하고 있던 남부는 만약 고관세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영국도 분명히 맞대응으로 고관세 정책을 내놓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목화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했고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것이었기 때문에 격렬히 반대했던 것이죠. 이렇게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한 북부와 남부의 갈등 속에 결국 참지 못한 남부는 연방정부로부터 독립할 것을 선언했고, 그러자 결국 남북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칼 샌드버그는 이러한 정황들을 근거로 들어 남북전쟁이 노예제 폐지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남부와 북부가 서로의 경제적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발발한 전쟁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게다가 콜롬비아 대학교 역사학자인 앨런 네빈스 교수는 남북전쟁은 연방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전쟁이라고도 주장했는데요.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뉴햄프셔, 펜실베니아, 메릴랜드 주를 비롯한 13개 주가 모여 연방국가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연방국은 다른 주들을 섭렵해가며 영토를 확장해 나갔는데 1848년이 되자 북아메리카 전체를 영토로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 공업 위주의 북부와 농업 위주의 남부로 나뉘게 된 연방국은 서로 간의 산업 기반과 문화의 차이로 시도 때도 없이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북부는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력한 중앙정부를 두자고 주장했던 반면, 남부에서는 스스로 자급자족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힘을 최소화하고 지방 자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런 서로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남부와 북부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고, 결국 1860년 12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였던 헨리 클락은 연방정부로부터 탈퇴를 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미시시피, 플로리다, 엘라베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주가 잇따라 연방을 탈퇴해버렸고 얼마 안가 탈퇴한 주들끼리 남부 아메리카 동맹을 결성했죠. 그리고 미시시피주 출신 정치가 제파슨 데이비스를 남부 아메리카 동맹의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861년 3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남부 아메리카 동맹의 결성은 명백한 반란 행위라고 주장했고 그렇게 남북의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되었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1861년 4월 13일 남부 아메리카 동맹이 북부의 섬터 요새를 공격하면서 남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링컨은 뉴욕 트리뷴지의 편집장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편지에는 전쟁의 목표는 연방을 보존하는 것일 뿐 노예제도를 보존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쓰여 있었던 것이죠. 즉 링컨은 연방의 보존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노예 해방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남부의 대통령이던 제퍼슨 데이비스는 미시시피안 신문에 사설을 실었는데 남부의 독립을 성취하는 데 노예제도가 방해가 된다면 노예제도를 당장 폐지해버리자 라는 내용이었다고 하죠. 남부 역시 노예제의 존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오직 관심은 연방으로부터의 독립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1863년 1월 1일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때의 링컨은 남부 여러 주의 노예를 해방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죠. 노예 해방 선언이 발표되고 2년 후인 1865년에는 흑인 인권에 관련된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미국의 수정헌법 13조항 미국 전 지역에서 노예제도를 불법화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남북전쟁의 그 어떤 결과보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고 역사적으로도 기념이 될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북전쟁이 노예해방전쟁으로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흑인 역사학자인 존 호프 프랭클린은 노예제 폐지는 사실 치밀하게 계산된 고도의 전략이라고 말했는데요. 노예 해방 선언을 하기 약 5년 전인 1858년 9월에 있었던 상원의원 선거 토론에서 링컨은 백인과 흑인 간에는 신체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평등하게 함께 사는 것은 영원히 어려울 것이다. 어울려 살더라도 지위 구분이 되어야 하고 나도 백인에게 우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한다 라고 했다고 하죠. 그만큼 링컨 또한 노예 해방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남부의 흑인 노예들은 전쟁에 필요한 군량이나 군복 등의 물자 조달을 모두 떠안고 있었고 거기다가 철로와 교량 등을 만들거나 고치고 요새 등을 축조하는 것 또한 흑인 노예들의 몫이었죠. 그만큼 남부에서는 흑인 노예들이 전쟁에 기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이에 북부에서는 남부의 흑인 노예들을 풀어준다고 하면 분명히 흑인 노예들도 흔들리게 될 것이며 그러면 남부는 아마도 전쟁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그렇게 단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했던 것이죠. 실제로 노예 해방 선언 이후 남부의 흑인 노예들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으며 남부에서 북부로 탈주하는 흑인들마저 생겨나면서 남부에는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 열강들에게는 북부군은 노예들의 해방과 자유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해방군이라는 이미지도 각인시켜 유럽 열강들의 지지도 받으면서 대의명분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 호프 프랭클린은 이러한 예들을 근거로 들어 노예 해방령은 남부의 노동력을 없애고 유럽 열강의 지지까지 받는 목적에 고도의 전략에 불과했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결론은 남북전쟁은 북부와 남부 모두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했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을 뿐 흑인 노예들의 자유와 해방은 양측 다 별 관심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벌써 150년 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남북전쟁은 자유를 위한 투쟁이자 노예 해방을 놓고 벌어진 전쟁으로 남아있으며 링컨 역시 위대한 해방자로 추앙받고 있었죠. 그러나 최근 아이비리그 명문대인 코넬 대학은 링컨의 흉상과 게티즈버그 연설을 기념하는 명판을 철거했는데요. 누군가가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에 철거하게 되었다라는 답변 외엔 구체적으로 무슨 불만 때문에 철거를 했는지는 답하지 않았다고 하죠. 또한 요즘 미국의 많은 곳에서 링컨의 동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마냥 추켜 세우기엔 애매한 인물인 것 같긴 하네요. 노예 해방 전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남북전쟁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